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평범한 노년을 보내는 60대 주부입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건사하며 살다 보니 결혼하고 40년 가까운 세월이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돌아보면 참 긴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또 한없이 짧게 느껴지는 세월입니다. 그래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산 덕에 자식들 잘 키워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까지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더니 이 나이에 젊을 때도 안 썩던 속을 썩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저는 얼마 전 겪은 황당하면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고 공감과 응원의 말씀을 듣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저와 40년 가까운 세월을 부대끼고 산 남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시집 왔을 때 시아주버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장호는 정말 고지식한 녀석이에요. 재미는 없어도 절대 바깥으로 새지 않을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대로 남편은 늘 집과 회사밖에 모르고 친구 만나 술 마시는 것도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에는 항상 저와 함께 나가고 혹시나 혼자 친구들과 만나도 약속한 귀가 시간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남자였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월급 타면 통째로 저에게 다 보내주고 용돈 받아 쓰면서도 불만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젊어서부터 별로 싸운 적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그런 남편이 어딨냐고 복 받을 거라고들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무뚝뚝해서 살갑게 잘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람기락은 눈꼽만큼도 없었고 다른 여자 앞에서는 돌부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퇴직하고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우직하게 한 회사에서만 일하다 퇴직했어요. 젊을 때 철근 관련 회사에 입사해서 아무도 안 하려는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나중엔 공장장까지 올라갔죠. 오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하던 날 집에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끝났어. 내일부터는 뭘 해야 하지? 후련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러네. 허탈한 남편의 눈빛을 보며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을 건넸네요. 그동안 야근이고 휴일 근무고 마다하지 않고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덕에 애들 저렇게 번듯하게 잘 키우고 우리 두 내외 노후 걱정 없이 살게 된 거 아니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면서 그동안 못한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 처음엔 잘 쉬는 것 같았어요. 아침엔 늦잠도 자고 산책 나갔다가 점심 먹고 오후엔 TV 보거나 낮잠 자고 그런 생활이 한 달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러더니 슬슬 답답해하기 시작하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뭐라도 좀 해야겠어.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무기력하고 멍청해지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좀 쉬었으니까 뭐라도 해봐.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하든가 등산을 다니든가. 들어보니까 퇴직하고 집에만 있다가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다더라. 그래, 뭐라도 좀 알아봐야겠어. 퇴직한 동기들은 뭐 하는지 연락 좀 해봐야겠다. 그러더니 조금씩 약속을 정하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권한 일이니 처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잘 됐다 싶기까지 했어요. 종일 붙어 있으면 아무리 부부라 해도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할 일 하며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 나가고 복지관 노래교실 다니면서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으니 남편도 바깥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좋겠다 싶었죠. 근데 제 조언을 듣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외출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매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점심 밥 숟가락 놓고 나가면 저녁 늦게나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기원해서 바둑 두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나 보다 했죠. 남자들 바둑 시작하면 밤새는 경우도 있다는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실함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게 이 나가기만 하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바둑 둘 때 방해받지 않으려고 꺼놓은 건가 싶다가도 종일 연락이 안 되면 답답했죠. 그래서 집에 온 남편에게 물으면 항상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니, 당신은 왜 나가기만 하면 전화를 안 받아? 어? 아이, 사람들이 떠들어서 못 들었어. 아무리 시끄러워도 어떻게 한 번을 못 들어? 아이, 그럼 차라리 진동으로 해놓고 주머니에 넣어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답답하잖아. 아이, 그래, 알았어. 나도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일이 너무 반복되니까 슬슬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게 공장장으로 바쁘게 생활할 때도 제 전화는 거의 다 받았고, 혹시 못 받더라도 몇 분만 기다리면 꼬박꼬박 다시 전화를 걸어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어 근무 중일 때도 잘만 받던 전화를 갑자기 못 받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의심이라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한번 의문이 쌓이기 시작하니 뭐든 다 거슬리더라고요. 자려고 누우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낮에 뭐 하길래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어딜 매일 그렇게 나가는 걸까? 집에 있기가 싫어서 나가는 건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남편을 관찰하게 되더군요. 나갈 때 옷을 어떻게 입는지, 면도는 하는지, 향수는 뿌리는지. 옛날엔 신경도 안 썼는데 남편이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갔죠. 신경 쓸수록 이상한 게 더 잘 보였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밥도 대충 급하게 먹고 나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뭔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젊을 때도 안 하던 걱정을 왜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관두자 싶어 불안한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세상 남자들이 다 엄한 짓을 해도 내 남편은 아닐 거라고 다시 한번 믿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제 결심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 우연히 퇴직금 통장을 보게 된 거죠. 근데 평생 월급을 저에게 통째로 보낼 만큼 돈 쓸 줄 모르던 남편이 퇴직금에 손을 댄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인데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디다 쓴 거지? 저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통장에 찍힌 낯선 이름을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송미영? 이건 분명히 여자 이름이잖아. 아니, 이 사람이 혹시 젊을 때도 안 하던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온갖 생각을 다 하며 며칠간 잠도 설쳤습니다.
매일 밤 누우려고 하면 통장에 찍혀있던 여자 이름이 떠올라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은 밤새 생각하다 결국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40년 가까이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평생 안 하던 걱정을 나이 먹어서 하려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저에게 비밀을 만든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의심을 하는 저 자신이 싫기도 하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하면 되잖아. 의심만 하고 있지 말고 직접 확인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지금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가 있는 건지 확인하면 알 수 있잖아. 근데 방법이 문제였어요. 이 나이 먹어 남편 뒤를 밟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 창피하고 겁이 나서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 전에 TV에서 본 장면이 생각났어요. 요즘은 위치 추적기를 달면 핸드폰으로 차가 어디 있는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택배 차량 추적하는데 그런 장치를 쓴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는 세상 참 좋아졌네 하고 지나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겁니다. 그거 일반인도 살 수 있나? 다음 날 남편이 나가고 나서 돋보기부터 찾아 쓰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서투르지만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해 기어이 찾아냈죠. 엄청 비싸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단 가격도 비싸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사려고 보니 망설여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혹시나 남편한테 들키면 뒷일도 걱정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면서 사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이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남편 얼굴 보면 괜히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그렇겐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네요. 차라리 확인하고 끝내자. 아무것도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 만약 뭔가 있으면 그건 그때 생각하자. 그래서 결국 위치 추적기를 주문했고 이틀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까맣고 작은 기계가 들어있었어요. 설명서를 열심히 읽으며 이틀 정도 씨름했죠.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차장에 내려가 트렁크 안쪽에 잘 보이지 않도록 설치도 마쳤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심장이 마구 뛰더군요. 도둑질하는 기분이 꼭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돈 주고 기계까지 샀고 돌이키기엔 제 의심이 너무 커져 있었죠. 일을 마치고 집에 올라오자 다리가 풀려 한동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었네요. 다음 날 남편이 나가고 나서 30분 정도 흐른 뒤 핸드폰으로 차가 어딨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말로는 기원에 간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 정도 거리는 걸어가도 충분한 거리였거든요. 근데 남편은 집을 나갈 때마다 꼭 차를 가져갔죠. 그것도 이상하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차가 있는 곳은 늘 다니던 기원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한참 떨어진 동네에 낯선 아파트 단지에 있다고 나오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 아파트 상가에 다른 기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헌데 정말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매번 비슷한 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해 보면 늘 남편의 차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다고 나왔던 거죠.
그래도 저는 자꾸 아무 일도 아닐 거라는 핑계를 찾고 싶었습니다. 친구네 집이나 즐겨가는 카페가 있을 거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주일이 넘게 한 장소에 있다는 건 예산 일이 아니었죠. 남편은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아파트로 갔어요. 점심을 먹고 나가 오후 2시쯤 도착해 저녁 10시가 지나야 그 아파트를 벗어나더군요. 그 시간 동안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열흘 가까이 지켜봤지만 동선이 판에 박힌 듯이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원이나 카페에 있다고 보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고 친구네 집에도 그렇게 매일 가면 반기지 않을 것 같았죠. 그때부터 심장이 조여오고 손이 떨렸어요. 설마 손주까지 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자 그동안 남편과 산 세월이 전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마 전 모임에 나갔다가 들은 말이 생각났어요. 아직도 젊은 시절 남편이 바람 피운 얘기를 꺼내며 울분을 토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는 저에게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순덕이 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쩜 저렇게 성실한 남자를 만났을까? 살아보니 남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처자식 굶길 정도 아니면 재력도 필요 없고 그냥 딴짓 안 하는 게 최고야. 다른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히는데 어떻게 딴짓거리한 건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이가 갈리게 선명해지나 모르겠다니까.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죠.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순덕이 남편 같은 사람이 늦바람 나면 더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 계속 그런다는 보장은 없잖아. 나이 먹을수록 판단력이 흐려져서 여우들한테 홀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야. 조심해라. 얘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순덕이 남편은 아니야. 팔팔할 때도 일만 하던 사람이 다 늙어서 무슨... 하지만 친구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니? 순덕이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 그 친구가 워낙 어려서부터 남 염장 지르는 재주가 있는 애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쩌면 그 친구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너무 믿으며 산 게 아닌지, 그래서 빤히 보이는 거짓말도 모르고 넘어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매일 같은 아파트에 드나드는 걸 알게 되니 온갖 끔찍한 상상이 다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남편에게 어디 가는지 묻지도 못했어요. 분명히 거짓말을 할 텐데 뻔뻔한 남편 앞에서 제 감정을 조절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게 됐죠. 일이 그렇게 되자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후회도 되더군요. 차라리 모르고 살았다면, 위치 추적기 같은 거 안 달았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을 텐데 괜한 짓을 해서 저 혼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은 벌어졌고 제가 이미 그 사실을 알아버린걸요.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며 마음고생만 하다 보니 살이 쏙 빠져버렸어요. 교회에서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더군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나이 먹으니 입맛이 없네. 아유, 그러지 말고 이제 남편 시간도 많으니 같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그래. 나이 먹으면 미운하고 나 영감밖에 없더라고. 그때 또 다른 지인이 끼어들었죠. 아이, 그러니까 나도 남편 퇴직하면 여행이나 다니자고 했었는데 그 인간은 퇴직하자마자 몸이 안 좋아서 그것도 못하잖아.
아이 근데 그 집은 아저씨가 몸도 건강하니 얼마나 좋아. 둘이 설렁설렁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하면 다시 신혼 같을 거야. 속모르는 사람들의 참견에 저는 쓸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친한 사람들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솔직히 너무 창피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남편이 성실하다고 자랑해 왔는데 나이 먹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 부끄럽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참으면 병이 될 것 같아 딱 한 명한테만 털어놨습니다. 어릴 때부터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여고 동창을 만나 어렵게 입을 열었죠. 친구는 절 보자마자 대뜸 걱정부터 했어요. 어머나 순덕아,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나이 먹어서 다이어트하다 큰일 나. 다이어트는 무슨, 잘 보일 사람도 없는데. 그냥 내가 요즘 잠을 못 자. 입맛도 없고. 왜? 어디 아파?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우리 남편이 요즘 좀 이상해. 제 말에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이상하다니 뭐가?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숨겨오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말하다 보니 울컥해 눈시울도 붉혔죠. 친구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한참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유 순덕아, 너 살 빠질 만하다. 나도 당연히 오해였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걱정되긴 해. 퇴직하고 허전한 마음에 바람 피우다 퇴직금 다 날리는 남자들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 어머, 그게 정말이야? 그래, 이제 자기가 쓸모 없어진 것 같고 집에서도 퇴물 취급받는 것 같은데 밖에서 만나는 젊은 여자들이 입에 혀처럼 굴어줘봐. 누가 안 넘어가겠니?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다 퍼주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쩌긴 혼자 속으로만 끙끙대지 말고 직접 가봐. 눈으로 확인하면 되잖아.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어차피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놓은 마당에 무슨 품위를 지키겠다고 혼자 끙끙거렸는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방구석에 앉아 남편을 의심하며 소갈이하는 게 더 멍청한 짓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아파트에 찾아가 직접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 건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네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마친 날 점심 먹고 나가는 남편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날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점심을 먹은 남편이 차키를 챙겨 외출하더군요. 저는 평소처럼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다가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빨간 점이 움직이는 게 보이더군요. 큰 길가로 빠져나간 남편의 차가 예상대로 늘 같은 경로로 움직이는 게 확인됐어요. 전 얼른 챙겨놓은 옷과 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을 향해 목적지를 밝히고 다급하게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빨리 가주실 수 있어요? 혹시 지름길 같은 곳 가주시면 비용 더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죠.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를 악물었죠. 그러는 사이 차가 낯선 동네로 들어섰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곳곳에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입주민들의 의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오면서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역시 노련한 기사님이 먼저 출발한 남편보다 아파트에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저는 얼른 택시비에 10,000원을 얹어주고 매번 남편이 차를 주차해두는 곳으로 가서 몸을 숨겼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낮이라 그런지 텅텅 비어있더군요.
건물 기둥에 몸을 숨긴 채 몇 분을 기다리자 드디어 남편의 차가 단지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널뛰듯이 걷잡을 수 없게 요동쳤어요. 멀리서 보니 남편이 뭔가를 주섬주섬 챙겨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마트에서 장을 봐온 건지 비닐봉지 밖으로 대파가 비쭉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하, 저 인간 정말 두 집 살림이라도 하는 거야? 그때 남편이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남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 심장이 튀어나올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 저도 재빨리 따라가 엘리베이터가 향하는 층을 확인했죠. 남편이 탄 게 분명한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더군요. 4층, 5층, 6층, 7층. 거기서 멈췄습니다. 7층. 남편이 거기서 내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도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발을 동동거리며 남편이 내린 층으로 올라갔어요. 마침내 7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가운데 양쪽으로 늘어선 문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간 건지는 알 수 없어 잠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가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 집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조용하고 다른 집에선 남녀가 두런두런 떠드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소리가 나는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답이 오길 기다리는 그 순간이 천년처럼 느껴졌어요. 온몸이 떨리고 현기증까지 느껴졌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과 빨리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교차하더군요. 바로 그때였어요. 안에서 젊은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했죠. 그러자 안에서 재차 같은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살짝 짜증이 묻어난 것 같은 음성이더군요. 누구세요? 저기 뭘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예상대로 젊은 여자였어요. 40대 초반쯤으로 보이고 짧게 자른 단발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여자는 절 보더니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시죠?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상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여자는 못해도 남편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더군요. 이 여자가 내 남편이 매일 만나러 오는 여잔가? 조강지쳐도 속이고 온종일 전화도 안 받을 만큼 대단한 여자라는 거야? 그런 생각만 떠올랐죠. 이제 여자는 아예 얼굴을 찡그리며 대놓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요, 어떻게 오셨냐고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송미영 씨? 맞아요. 남편 퇴직금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송금받은 여자의 이름이었죠. 그 여자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어요. 네? 아닌데요?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 집에는... 근데 그 순간 안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예요? 그러더니 현관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때 저를 보고 놀란 남편의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떡 벌린 채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어떻게... 남편의 목소리도 저만큼이나 심하게 떨리더군요.
전 그런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를 갈듯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동안 성실한 가장인 척 날 속이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어? 그 말을 외치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믿음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숨을 쉬며 서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절 부르기만 했어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난 제가 소리를 질렀죠.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해?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창피한 것도 모르겠더군요. 제 앞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기겁한 남편이 다급하게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진정해. 오해야. 오해? 내가 버젓이 이렇게 현장을 봤는데 오해라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바보로 보여? 기원 간다, 등산 간다, 친구 만난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매일 여기 와서 이 여자랑 있었던 거잖아. 도대체 뭐가 오해라는 거야? 울면서 소리 지르니까 목소리가 갈라지고 목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혼자 끙끙대면서 쌓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 미칠 것 같았다고. 멈추지 않는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남편의 표정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급한 목소리를 통해 남편이 당황했음을 알 수 있었죠. 여보, 제발 일단 좀 들어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이웃 사람들이 다 듣겠어. 뭐야? 지금 그게 문제야? 저 여자 창피할까봐? 남편은 민망한지 어떻게든 저를 안으로 들이려고 용을 썼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순순히 말을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바닥에 주저앉을 것처럼 현기증이 몰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제가 너무 비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여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지만 전 여자의 머리채라도 낚아챌 기세로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제가 냅다 소리를 지르자 여자가 움찔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오해를 단단히 하신 것 같은데. 소개? 누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했어? 말 안 해도 뻔히 다 보이잖아. 평소 같지 않은 저의 거친 모습에 남편이 놀라더군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집안에서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창호야, 무슨 일이야? 낮고 허스키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향해 물었어요. 뭐야? 설마 안에 누가 있어? 그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이내 바닥에 뭔가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참 만에 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저는 기절할 듯 놀라고 말았어요. 70대쯤 보이는 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지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현관으로 걸어온 겁니다. 헌데 볼이 푹 꺼져 있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게 한눈에 봐도 수척한 모습이었어요. 남자를 본 저는 너무 놀라서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
네, 제수 씨, 오랜만이네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주버님이 왜 여기에? 저는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한참을 아무 말 못하고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었죠.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중국에서 사업 성공해서 잘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남편의 유일한 형제인 시아주버님은 7년 전 중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어요. 일이 잘 돼서 제법 잘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아주버님을 너무나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다시 아주버님을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한 3년 전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멀쩡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몇 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으로 몸도 불편한 신세가 되어버려 나타난 건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너무 놀라서 눈물도 멈춰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런 절 보더니 힘겹게 대답했어요. 한쪽 얼굴이 굳어버린 탓에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더군요. 저 많이 늙었죠? 아이,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여보, 일단 들어와. 안에서 얘기하자.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어. 그 말을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오래된 아파트의 연식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현관에서 바로 거실이 보이고 작은 소파와 TV 그리고 단출한 살림살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눈에 소파 옆에 놓인 휠체어가 보였어요. 다리가 불편한 아주버님이 타시는 것 같았죠. 그걸 보니 아주버님의 상태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뭔가 제가 모르는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을 때 젊은 여자가 부엌 쪽으로 가서 물을 떠오며 말했습니다. 저기 물 좀 드세요. 컵을 받았지만 여전히 손이 떨려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충 입만 댄 뒤 바닥에 컵을 내려놓고 한숨 쉬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네요.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설명해줘. 그러자 남편이 괴로운 듯 허공에 대고 깊은 숨을 몰아쉰 뒤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진작 말해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상황은 또 뭔데? 제가 다그치자 남편이 아주버님을 쳐다보더군요. 아주버님은 내키지 않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남편보다 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굳게 다짐한 듯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형이 1년 전에 중국에서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 물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어머, 그게 정말이야? 나도 몇 달 전에 알았어. 연락받고 가보니까 형이 저런 상태로 요양원에 있더라고. 요양원이라니? 아주버님이 왜? 그러자 남편은 다시 입을 다물었고 아주버님은 비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역시 뭔가 물어서는 안 될 말을 물은 것 같은 분위기에 다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또 한참의 침묵이 흐르고 이번에는 아주버님이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사업 망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쓰러졌어요. 네? 쓰러져요? 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뇌출혈이. 저는 아주버님을 바라봤지만 아주버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형님이랑 애들은요? 전 당연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더 어두워졌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쓰러졌으면 아내와 자식이 돌봐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상황은 다른 것 같더군요. 제 물음에 남편이 예상치 못한 답을 내놨거든요. 형수님이랑 애들이 형을 방치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어. 중국 사업 정리하고 남은 재산이랑 형 보험금 다 챙겨서. 그 말이 너무 어이없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네요. 뭐? 연락을 끊어? 그럼 재산만 챙겨서 아픈 아주버님 돌보지 않았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이 원래 돈 자랑 좋아하고 얄미운 구석은 있었지만 그럴 사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황당한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말도 안 돼. 설마 그럴 리가 있어? 당신이 뭐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는 무슨? 아픈 형을 허름한 요양원에 버려두고 돈도 내지 않았어 쫓겨날 처지였다고. 오죽하면 그 자존심 세던 사람이 나한테 연락했겠어? 아니 형님은 그렇다 치고 애들 다 좋은 대학 나와서 잘 살고 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더 괘씸하지.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잘 자란 게 누구 덕인데 어떻게 늙고 병들었다고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남편이 흥분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주버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버님이 사업 잘 돼서 떵떵거리고 살 땐 그렇게 효자처럼 굴더니... 제 말을 들은 남편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 기가 막히지. 나도 믿기 싫었어. 근데 사실이야. 형이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형수님이 재산 다 정리해서 이사 갔어. 애들이랑 형수님 다 전화번호도 싹 바꿔버리고 그래서 요양원비도 넉 달이 넘게 밀렸더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형이 중국에서 사업 잘 된다고 했던 것만 믿었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한 형 보니까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 아주버님을 제외한 순간이 떠오르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그때 형이 너무 처참해 보였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싸구려 요양원이라 그런지 직원들도 불친절하더라고. 근데 거기서조차 요양원비가 밀려 쫓겨날 처지였어. 놀란 가슴이 여전히 쿵쿵 뛰고 있는데 어눌한 말투로 아주버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미안해요, 재수씨. 창호한테 짐이 되기 싫었는데 내가 너무 급해서.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진즉에 연락했어야지. 왜 일이 그렇게 될 때까지 버틴 거야? 세상에 형제라곤 형이랑 나밖에 더 있어. 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남편과 아주버님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감정을 다스리듯이 숨을 깊게 몰아쉬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형을 모시겠다고 결심한 거야. 그 허름한 요양원에 형을 놓고 도저히 혼자 편하게 살 자신이 없더라고. 당신 형이 나 키워주다시피 한 거 알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기댈 곳이라곤 형밖에 없었어. 형은 공부 잘했는데 나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고생만 했지. 알아, 들었어. 당신이 늘 얘기했잖아. 형한테 잘해야 한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 그런 형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퇴직금 헐어서 이 아파트 전세 얻었어. 오래된 아파트고 뭐 평수도 작은 단지라 그런지 전세가 싸더라고. 그리고 내가 없는 사이에 형을 돌봐줄 요양보호사를 부른 거야. 그러더니 조금 전 저에게 온갖 욕을 먹은 젊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치 빠른 여자가 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전 요양보호사예요. 제가 하루 3시간 여기 와서 어르신 돕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어르신 돌봐드리고 가면
그때 남편분이 오셔서 교대하시고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창피함과 미안함이 몰려왔죠. 요양보호사라니. 전 아무것도 모르고 하마터면 그런 고마운 사람의 머리채를 잡을 뻔했습니다. 저는 차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여자를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정말 실례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자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뭐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각자 집안마다 사정이 있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럼 오해도 어느 정도 풀린 것 같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후에 다른 집에 가봐야 해서. 그러더니 짐을 챙겨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얼른 여자의 뒤를 따라가 거듭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나가고 난 뒤 전 본격적으로 지난 일에 대해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퇴직금 빼서 이 집 얻고 당신이 매일 여기 아주버님을 돌보러 왔다는 거야? 오전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약이랑 식사 챙겨드리긴 하지만 오후엔 가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오후에 와서 저녁까지 있다 가는 거야. 형이랑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같이 TV도 보고 그러느라 연락 못 받았어. 전화 받으면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럼 당신 퇴직금 통장에 찍힌 여자 이름은 이 집 집주인이지. 아니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텐 안 한 거야? 왜 혼자 끙끙대면서 숨겼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모른다고. 당신이 갑자기 밖에만 나가면 연락이 안 되고 맨날 멍해서 뭐에 정신 팔린 사람같이 굴어서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아? 제 말에 남편과 아주버님의 눈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했지만 어차피 밝혀질 일이라 생각해 자진 신고하기로 했어요. 사실 당신 차에 위치 추적기까지 달았단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놀랐습니다. 뭐? 위치 추적기? 그게 뭐야? TV에서 봤는데 차에 달면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나오는 거야. 그거 켜놓고 매일 당신이 이 집 드나드는 거 보는 내 기분이 어땠겠어? 그런데 불쾌해할 줄 알았던 남편이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짓더니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니 내가 괜히 비밀을 만들어서 당신 불안하게 했네. 나도 말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그제야 남편이 제가 그토록 믿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안심이 되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눈물까지 보이자 아주버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재수씨, 그건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장호한테 부탁했어요. 아주버님이 말씀하시기 힘들어하자 남편이 대신 말을 이어가더군요. 형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당신이랑 조카들 보기 너무 창피하다고. 이 나이에 가족한테 버림받고 동생 신세나 지는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갔어. 그래서 내 입으로는 말하기가 어렵더라. 당연히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해하고 괴로워한 시간을 생각하니 맥이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말했으면 내가 같이 왔을 텐데. 나도 도와줬을 텐데. 그런 저를 보는 아주버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 아무한테도 보이기 싫었어요. 동정도 싫고. 그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데 어깨가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저도 가슴이 먹먹했죠. 아주버님이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남편보다 5살 위인 아주버님은 생활력 강하고 믿음직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큰 힘이 되어주셨고 힘들 땐 언제나 주저없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죠. 그렇게 큰 산 같던 분이 사업 망하고 병까지 걸렸는데 가족한테 버림받아 그 낡고 작은 아파트에서 남의 손에 의지해 살아가신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남편을 의심하고 막말한 것에 대한 미안함, 40년 가까이 한결같은 남편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아주버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잠시 후 한참을 울던 저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어떻게 당신을 의심했는지.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난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주버님을 보자 아주버님도 눈물을 닦고 계셨죠. 아주버님, 아까 곤란하셨죠? 죄송해요. 제가 나이 들어서 주책바가지가 됐나 봐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괜히 저 때문에 형제 눈에 눈물을 빼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 아까 보니까 대파 사오는 것 같던데? 그건 왜 산 거야? 그 형이 어릴 때 육개장 좋아하던 게 생각나서. 형이 파 많이 들어간 육개장 좋아하거든. 그걸 한번 해보려고. 어머,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이 육개장을 끓인다고? 아서 내가 해줄게. 뭐? 당신이? 그럼 걱정하지 마. 나 아주버님 입맛 잘 알잖아. 내가 오랜만에 솜씨 좀 발휘해 볼게. 그래서 그날 저는 정성스럽게 육개장을 끓여 기력이 떨어진 아주버님에게 대접했죠. 남편은 연신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역시 당신 손맛은 알아줘야 해. 형, 맛있지? 그래, 재수씨 솜씨 최고다. 아주버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도 남편과 함께 아주버님을 돌봤습니다. 물론 저까지 매일 가진 못하지만 가끔 가서 요리도 해드리고 이불 빨래며 냉장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몸의 반이 불편한 상태니 생각보다 더 혼자서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문제는 몸보다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겪은 아주버님에게 심한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당연히 그럴 만했어요. 힘들게 일군 사업이 망하고 가족한테 버림받았다는데 우울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저와 남편이 찾아가면 조금 기운을 차렸는데 혼자 계실 때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계시는 것 같았어요. 요양보호사가 그러는데 밥도 잘 안 드시고 말씀도 잘 안 하시고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르신이 자꾸 동생네 피해주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나, 왜 그런 말씀을... 그날 제가 온 동네 떠나가라 너무 난리를 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어쩌죠? 아니요, 그 사모님 입장에선 그러실 수 있죠. 그냥 어르신이 마음의 병이 깊으신 것 같아요. 사정 들어보니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병원에 모셔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야겠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버님께 더 신경 써드리고 정신과에 모셔가 상담도 받게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따뜻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씩 표정이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생각하면 할수록 아주버님을 버린 형님과 그 자식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하루는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형님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형수님이 이해돼?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뒤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어떻게든 찾아내서 벌 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벌? 무슨 벌?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는 당연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던데?
건강할 때만 부부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배신하지 않고 돌봐줘야 하는 게 의무라는 거야. 아이, 그건 나도 알지. 근데 왜 이러고 있어? 그 자식들 찾아내서 생활비도 내게 하고 형님한테 책임도 물어야지. 아주버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군 재산인지 뻔히 아는데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맞아? 아이, 도망치듯 이사간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 에이, 그건 핑계지. 요즘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딨어.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지.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 사실은 나도 같은 말을 했는데 형이 원하질 않는 것 같아. 아이, 그냥 다 잊고 싶다고만 하더라고. 마음은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 나중에 내가 천천히 다시 한번 말해볼게. 곁에서 지켜보는 저는 답답했지만 정작 아주버님은 그조차 구질구질한 미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변화 없이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병원에 다니고부터 아주버님이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되신 건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얼굴도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았죠. 요양보호사가 그러는데 그맘땐 우울한 말씀도 거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아주버님 돌보는 일상에 점점 적응이 되어갔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눈물 콧물 짜던 저의 의심과 어설픈 복수극은 그렇게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끝을 맺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만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투성이었어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됐거든요. 그날은 오랜만에 아주버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고 싶어 동네 갈비집에 간 날이었어요. 한창 먹음직스럽게 갈비를 굽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전화 한 통을 받고 사색이 된 얼굴로 손을 부들부들 떠시는 겁니다. 형, 왜 그래? 무슨 전화야? 남편이 놀라서 묻자 아주버님이 전화기를 남편에게 건네주셨어요. 근데 전화기를 받은 남편도 아주버님과 똑같은 표정을 짓더니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남편이 넋이 나간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여보, 형수님이 돌아가셨대.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일본에 온천 여행 갔다가 심장마비가 왔다나 봐. 저는 너무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이 들면 온천도 조심해서 해야 한다더니 형님이 친구들과 일본에 놀러 갔다가 변을 당한 모양이었어요. 노천탕에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차가워져 심장에 무리가 갔다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 즐긴 것 같지만 이럴 때 보면 정말 시한부 같은 게 목숨인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탈하게 말했어요. 맞아.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즐겁고 정직하게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마치 병든 남편을 버린 형님이 천벌받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돌려 말하는 것 같더군요. 그 중에 누구도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다음 날 그 생각에 확신을 주는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다녀온 남편이 이런 소식을 전한 겁니다. 애들이 형한테 매달려서 울고불고 난리더라. 자기 엄마 돌아가시는 거 보고 놀란 모양이야. 안 그래도 형 버리고 그 인간들한테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겼다고 하더라고. 어머, 그래? 큰애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져서 이혼하고, 둘째는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마누라가 바람났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형수까진 놀러 갔다가 저런 일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 하늘에서 벌이라도 내리는 것 같다고 무릎 꿇고 울더라고. 그렇게 후회할 거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럼 죄 짓고 천년만년 호강만 하면서 잘 살 줄 알았나 봐? 에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야. 어떻게 평생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한 가장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애들이 겁이 났는지 형 병원비랑 생활비를 대겠다네. 그래서 형 계좌번호 가르쳐줬어. 어디 결심이 얼마나 가려나 한번 지켜봐야지.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조카들의 결심을 크게 믿는 눈치는 아니었죠. 하지만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그런 일이 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카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내오고 있답니다. 그 덕에 저희도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내려놓고 아주버님을 도울 수 있게 됐죠. 그 일을 겪으며 저는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서로 필요할 때만 가족이 아니라 늙고 병들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게 진짜 가족이고 그게 사람의 도리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남편같이 믿음직한 사람을 만나 평생 해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남편을 의심하며 살 땐 지옥이던 세상이 이제는 매일 천국같이 평화롭거든요. 그럼 부디 오늘 제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따뜻한 가족의 사랑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